자, 오늘은 또 항상 또 새로운 관점에서 저희가 또 물건에 접근을 하는데 지금까지 또 출연하셨던 분들과 달리 이런 또 경매하는 변호사님, 그다음에 정말 계속해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변호사님, 자 로빈후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로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셨으니까 활 한번 쏘시죠. 로빈 활이요? 사랑의 하트 한번 쏘시고. 되게 힘드네요 그거. 그런 거.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로빈후입니다. 네. 자, 로빈후님은 일단 이 세상에 대한민국 변호사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예, 정말 변호사님 많이 계신데 저는 이 부동산 투자를 20년 넘게 해왔지만 이제 경매에 대해서 그러면 왜 사무장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투자를 좀 잘 하고 경매 투자를 많이 하고 왜 변호사들은 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도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실 변호사이면서 경매를 잘하는 분이 상당히 드뭅니다. 드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소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연습하면 잘 쓰실 수 있지만 이 명도를 하러 가거나 뭐 집행을 하러 가거나 이런 현장 조사를 가거나 이런 단계에서 이 변호사라는 신분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매를 잘하는 변호사님이 탄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매 소송을 잘하는 변호사님은 계세요, 물론. 그런데 경매 물건을 직접 보고 분석하고 해결하고 이런 거에서 정말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변호사님은 탄생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력으로도 인정받고 또 많은 분들께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고 또 본인 투자도 좀 잘 해내시고 있는 자, 그런 변호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단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사실 제 역할에 맞게 그래도 약간의 특수 물건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어렵게 생각을 하고 특수 물건도 사실 되게 난이도 하부터 상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모르시고 되게 이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깨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나온 겁니다. 네. 우리가 또 솔직히 일반 물건으로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수 물건 범주는 계속 평생 투자를 할 거라면 꼭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특수 물건으로 목숨은 걸면 안 됩니다. 목숨은 걸면 안 되는데 그 사소한 먼지들을 이렇게 좀 가려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으면 일반 물건을 하면서 이런 거 하나씩 곁들여서 하면 낙찰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마련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제 공부를 처음에 경매 입문해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쟁이 덜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물건을 계속 도전을 해갔는데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어려운 물건을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점점 알다 보니까 이 법을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 어려운 물건이 아니라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물건 그런 걸 골라내는 능력을 키워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수가 막 싸움을 많이 하거나 어렵고 복잡한 거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겉은 복잡해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물건 자 그런 물건을 골라내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더 법적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법적 지식이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는 것만 쌓아가면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런 물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변호사가 아니어도 일반인이어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가 직접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아니면 상담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의뢰인 것들을 해결해 드린 것도 있어요. 그 처음 이제 검토하기 전부터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서 진행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은 무게 있는 것도 있지만 좀 가벼운 것들도 제가 함께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건을 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특수물건이라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물건이 과연 해결이 되느냐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제 좀 뭔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많이 어떻게 과연 흘러갈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케이스를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임야입니다. 임야. 이거는 이제 제 의뢰인께서 이제 초반에 검토부터 이제 함께 맡겼던 물건인데 이제 감정가는 약 한 29억 정도 돼요. 29억 정도 되고 토지만 매각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을 보면 딱 봐도 위에 아파트가 서 있어요. 아파트가 서 있는데 딱 보면 괜찮습니다. 이게 보면 아파트가 거의 뭐 다 서 있어요. 거의 다 지어진 거네요. 서 있어요. 사람 살던 집인가요? 사람이 살진 않고 이게 사용 승인이 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이만큼 이제 거의 다 공사를 했는데 땅의 권리 관계 때문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이제 물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물건이었는데 보면 이제 유치권 관련해서는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다 짓긴 했지만 다 사용 승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만 경매에 넘어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검토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과연 일단은 이런 법정지상권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은 다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건물 소유자가 사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협상을 잘 이끌려면 사실 이 물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물건을 일단은 검토를 합니다.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요. 제가 검토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쟁점이 한 개였어요. 뭐였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1997년 3월 24일에 근저당이 설정됐을 때 아파트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되게 쟁점이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고급반 그리고 경매 특수물건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쟁점이 됐는데 1997년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참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일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검토를 했던 것은 혹시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아세요? 네네 알고 있어요. 네. 국토지리정보원은 항공사진을 찍어요. 이게 아주 예전부터 계속 매년까지는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찍은 날짜도 다 나오고 60년대도 있어요. 되게 오래된 것은 그 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것을 찾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97년이 중요한데 99년 기준으로는 없었어요. 없었네. 이런 것들을 찾았고 그리고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라는 데를 보면 여기는 이제 건축 허가를 이제 관장하고 이제 쓸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서는 또 허가 사항을 우리도 그냥 일반인들의 확인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업 승인일이 여기에는 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전화까지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착공 예정일이도 뭐 99년으로 돼 있네. 네, 여기 돼 있는데 여기 보면 8년에 이제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이것저것을 다 해보니까 97년 3월 24일에 근저당이 설정됐을 때는 없었다. 네. 없었다. 네, 일단 99년에 사진이 없었으면 97년에 당연히 없었겠죠. 당연히 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철거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입찰을 했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뢰인께서 낙찰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입찰을 해서 낙찰을 이 기한 후 납부를 했는데 이게 2020년 4월에 납부를 했거든요. 작년이네. 네, 작년이에요. 네, 작년 물건. 그런데 이게 지금 매도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작년 4월이고 지금이 1년 2개월이 지난 시기인데 1년. 매도는 제가 보여드리면 자 35. 2021년 2월 23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쓴 건데 매매 계약은 결국 건물 소유자가 이제 이걸 가져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35억 원. 그러니까 17억 원대의 낙찰을 받아서
35억 원에 낙찰 이게 다시 되파는 10개월. 와.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특수 물건은 오래 걸린다라는 어떤 그런 그리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런 편견이 있으실 수 있지만 이런 거 충분히 짧게도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17억 원 정도는 사실 서울 아파트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출도 가능해요. 뭐 음. 법정에서 절대 대출 안 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지금 로빈호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법정진학과 뭐 어떤 저런 얘기 하니까 야 내가 저거까지 알아야 돼? 그래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의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사람도 의뢰를 한 거지 이 사람이 깬 게 아니야. 이거 누가 찾았어요? 로빈호님이 찾은 거예요. 수익이 한 10%도 안 되지. 네. 5%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서 제가 아마 그 행크TV에도 3단 합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올려드렸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데 이 땅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준공되기 전에 어떠한 이 채권 채무 문제에 의해서 나오는데 자, 이게 건물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 땅만 나오니까 이거는 이런 법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입찰을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있어서 땅만 나왔다고 해서 모두 참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땅 주인이 주도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정말 중요한데 땅 주인이 주도권을 주려고 하면 이런 법정지상권 법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법정지상권 법리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토지의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저당이 설정됐을 때 건물이 없었으면 그 건물은 철거 수송을 하게 되면 철거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뢰인은 17억에 낙찰을 받았지만 이 땅을 안 사가면 건물은 지금 그 한 동이 지어졌으니까 건물주가 잃게 되는, 그러니까 손해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나서 사가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또 합했을 때 대출이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매매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그러니까 이 법정상권의 법리, 그다음에 금액대가 약간 좀 큰 부분, 그리고 이 정확한 권리 분석에 의해서 이 법정상권이지만 좀 빠른 회전율로 좀 해결했던 사례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물건을 오히려 그냥 그 거치식 펀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거치식 펀드라고.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예. 네. 땅을 대부분 사람들은 호재를 보고서 땅 사놓고 저 호재가 이제 현실이 됐을 때 땅 가격이 오르게 되는 그런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지금 35억짜리를 17억에 사둔 거예요. 35억짜리를 17억에 사두고 건물 철거 수송 들어가면 이거를 다시 원래 가치대로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정말 심플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쉽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공부를 조금씩 이렇게 송 사무장님 강의처럼 이런 강의들을 듣고서 시작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더 절실하게 하시는 거고, 덜 절실하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덜 하시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물건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건은 근데 약간 조금 무거워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서. 초반에 너무 길을 죽여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7억 이제 대출 안 이런 되는 것도 17억. 있다라고 그치. 제가 일단은 말씀은 드린 거고. 어제 고수의 장바구니니까 우리 하수의 장바구니 아니니까 아, 고수는 이런 물건을 본다. 그리고 그냥 이것도 비슷한 물건이지만 이건 간단하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법정지상권 물건인데 이게 2018 타경 836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조금 놀랐던 게 사무장님께서 그 보급방 강의하실 때 이걸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 제가 언급했던 물건이에요. 예, 언급하셨던 네. 물건이셨는데 이것도 제가 검토를 처음부터 한 다음에 이제 의뢰인이 입찰을 하신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단순하게 보시면 토지만이에요. 이것도 토지만이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특별히 보셔야 될 부분은
위에 건물이 8개가 있어요. 8개. 음.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사진이 있는데 건물들이 보면 외관이 이뻐요. 이뻐. 멀쩡해요. 네. 이뻐. 이뻐. 네, 이런 상황의 이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임야로 나오고 건물은 매각 제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역시 이제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이 법정지상권 물건에서 결국 여기도 이제 근저당권 설정 당시 2011년 9월 30일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괜찮겠다 하고서 낙찰을 받으신 물건이에요. 낙찰을 받으셨고 그리고 한 49% 선에서 받으셨죠. 잘 봤네. 그런데 이거를 낙찰을 받고 제가 그 의뢰인의 그 의뢰를 받아서 철거 소장을 냈어요. 근데 내자마자 그분이 찾아오셔서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오셔서 그 뭐 철거 소장. 철거 소장을 받은 그 상대방이 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낙찰 받고서 한 2달도 안 됐을 때 봤어요. 2달도 안 됐을 때 오기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의뢰인한테 자기를 만난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나랑 조용히 만나자. 그래서 만나봤는데 이 땅을 8억에 매매를 하게 해주면 나한테 2천만 원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간에 건물을 철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당장이라도 8억을 주고서라도 사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근데 이제 변호사의 입김이 어느 정도 의뢰인한테 닿는 걸 아니까 저한테 이제 몰래 설득을 해주면 저한테 뒤로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도 많다. 그만큼 그래서 몇 천만 원 받았어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냥 뭐 어찌됐든 간에 순리대로 그냥 진행했던 물건입니다. 실리도로 돈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수 물건도 이제 이처럼 그냥 6억 정도면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싼 물건인데 이런 물건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짧은 기간에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니 그러면 지금도 보면 건물주가 이 땅을 사갖고 아까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지를 사갔는데 그럼 저런 그러니까 저런 토지가 왜 나올까요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마 궁금증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실물을 처리를 해보면 저런 물건이 나왔을 때 설마 이렇게 복잡한 물건을 누가 사겠어라고 해서 가장 방심하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방심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심하는 경우가 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서 있을까요? 이거 말고요? 네. 아니 여기서 왜 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법정사고 케이스 물건들이 왜 나올까? 이런 물건들이 네. 이런 물건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이제 공사하다가 건축주가 망하는 케이스가 맞아요. 대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건축주가 다른 곳으로 돈을 돌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느 정도 진짜 이제 시공자는 정말 억울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또 많지도 않아요. 네.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을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부분만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 이제 그러면 충분히 이제 협상이나 어찌 보면 이제 풀어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편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지금 규모가 8개 동이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아파트도 아파트 한 동이면 공사액이 좀 상당히 큰 경우에 해당되는데 뭐 방심한 경우도 해당되고 마지막에 이 돈을 조달하는 거에서 좀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타이밍에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안 됐을 때 이제 경매에 나오게 되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사실 대출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 물건을 사고 거의 철거송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또 사러 오겠다고 하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상권 공부를 한번 해 두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좀 유용하게 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